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5년 2월에 설립돼서 199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후 2017년 7월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매출은 플랫폼 부문 53.6%, 콘텐츠 부문 46.4%로 구분되고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동의 혁신이라는 모토의 카카오 모빌리티, 금융 습관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모토의 카카오페이에 투자하고 있고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피코마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네이버에 비해 해외 사업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비욘드 코리아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해외 웹툰 시장 등에서 활약 중입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조 1,360억 원, 영업이익 5,968억 원, 당기순이익 1조 6,41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9%, 당기순이익은 847.1%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6월 15일 날 발표됐던 카카오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관련된 보도가 좀 있었고요. 그럼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죠. 6월 15일자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한국경제발 보도였는데 회사는 2022년 6월 15일자 한국경제 지면 기사에 대한 보도된 카카오 몸값 8조 5천억 원 규모의 알짜 모빌리티 매각 초강수에 대한 해명 공시 미확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주주가치 증대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 확정된 시점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조회 공시의 재공시 기간은 항상 1개월입니다. 6월 15일이니까 1개월 후인 7월 14일에 그래서 우리가 조회 공시 일자 안에서 재공시 예정 일자를 좀 기억해뒀다가 이때 즈음에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그 며칠 전에 주가치를 봐서 주가의 어떤 상대적인 움직임이 좋으면 뭔가 좀 긍정적인 기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요.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없다면 1개월 단위로 좀 연장이 되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협의 조건이 좀 길게 될 경우에 거래소의 어떤 이 컨펌 하에 최장 3개월 이내로 재공시 일자가 좀 바뀌게 되는 그래서 1개월 단위 한두 번 정도 재공시를 하고 여기서도 결정된 내용이 없는 미확정 공시가 좀 지속된다면 3개월 단위로 재공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7월 7일에도 다시금 미확정 공시를 했어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회사는 카카오의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관련된 보도 미확정 공시를 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의 주주가치 증대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의 10% 매각을 통한 2대 주주로의 전환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아까와 버전이 있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 번째 재공시 하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10%를 매각해서 우리는 2대 주주로 남겠다. 구체적인 어떤 사항에 미확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이 되는구나. 결국에는 최대 주주 지위에서 2대 주주로 좀 내려오는구나 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심했는데 최종 공시에 대한 어떤 보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볼 텐데요. 회사 바로 어제 대답을 했죠. 본 공시는 2022년 6월 15일 한국경제 지면기사에서 보도해 카카오 몸값 8조 5천억 규모의 알짜 모빌리티 매각 초강수에 대해서 공시의 재공시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주주 구성 변경을 검토해 왔는데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즉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은 안 한다. 그런데 최초 공시에서는 자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두 번째 재공시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됐어요. 우리 10% 정도 지분 매각을 결정한다. 2대 주주로 남을 것에 대해서 전환 검토를 하고 있다. 최종 공시에서는 지금
검토를 해왔는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이 조혜공 씨에 대한 어떤 제척기간 판단인데 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의 경우에서는 이 재공시 안에서 최종 부인을 하게 되면 불성실 공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아마 검토 대상에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클 텐데 만약에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좀 힌트를 하면 A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좀 단행했어요.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호재가 좀 반영돼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한가하고 계속해서 급진적인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데 최종적인 어떤 조혜공 씨의 답변이 우리 무산되었습니다. 추진했는데 경제적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우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주가는 올랐는데 이게 악재로 작용되면 오른 만큼 다 반납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충분히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케이스 경험을 했어요. 조혜공 씨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주식 샀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무산이 되거나 네.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 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지분 매각 추진을 결국에는 중단했다라는 공시의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뭐 카카오 임직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중단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 기사 풍문에서 나왔던 내용들 카카오 모빌리티의 노조의 반대가 좀 너무나 컸습니다. 카카오가 매각을 결정하게 된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최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뭐 질타를 받았어요. 지금 이 골목상권에 대한 택시 호출 서비스에 관련된 이 플랫폼까지 너무 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이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는 모빌리티가 굉장히 껄끄러운 이 사업 부분이 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반대에도 카카오 내부에서는 충분한 알짜 사업으로 커갈 수 있는 사업 요령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질타를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심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매각을 검토하거나 이대주주로서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화살을 좀 돌리는 사업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좀 있었지만 노조의 반대가 좀 너무 심했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모빌리티 그리고 사회와 지속 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생하는 방안을 통해서 사업 부분을 좀 영위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들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 수립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매각이 최종적으로 좀 무산된 케이스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가 그동안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IPO를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 있어요. 카카오 그룹이 사실상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상당히 많은 이 계열사들, 플랫폼 계열사들의 상장을 통과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사업 부분을 너무 쪼개서 문어발식으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상장 초기에는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크게 급증했는데 오히려 현재는 상장 대비 주가의 흐름들이 대부분 반토막이 나거나 굉장히 주가가 좀 저점에 좀 하회하고 있는 흐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데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고요. 네. 카카오페이와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카카오뱅크. 초기에 많은 관심과 뭐 따상이다, 뭐 공모가를 크게 좀 상환한다, 뭐 공모가의 최상단 밴드에서 이 공모가액이 확정되고 많은 관심과 이목 그리고 수혜를 좀 충분히 받았는데 2022년도에 딱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을 좀 하려고 보니 그런데 카카오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좀 알짜 사업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을 상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 뭐가 있었죠?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급등, 금리 인상 부분들의 어떤 가시화 이런 요인들이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고요. 조정 장세에서 그리고 지수 급락 장세에서 또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기업들의 2022년도 상반기 IPO 대여들이 모두 상장을 전격적으로 좀 철회됐습니다. SK
스퀘어가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원스토어, CJ 올리브영, 현대 엔지니어링 등등 유수의 IPO 대어들이 전격적으로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를 좀 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도 원래는 2022년도 안에 상장을 하기를 위한 목표가 좀 있었고 계획상에서는 하반기에 상장을 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지금 상장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어떤 가치 반영이 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전망들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 엑시트가 좀 늦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했던 구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장을 통해서 이 투자 자금을 엑시트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는 어떤 불만들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그룹 안에서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사업 부분을 매각해서 오히려 좀 이런 어떤 이 화살도 좀 돌리고 IPO의 어떤 추진 가능한 어떤 부분들도 엑시트를 통한 어떤 지분 보상을 좀 해준다면 그런 어떤 우려감들을 좀 덜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였는데 카카오 지금 이 노사 협의체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어떤 플랜은 좀 변경된 만큼 저는 오히려 카카오의 어떤 이런 결정은 모빌리티 사업을 그래도 상장까지 좀 잘 끌고 가는 것이 좀 더 유익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올바른 좀 결정이 아니었나 주주가치 판단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익적인 어떤 관점으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각이 중단이 되면서 카카오는 어느 정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 사회적으로 다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가 결국 이렇게 다시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카카오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협의체 안에서는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뭐 구체적인 어떤 플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된 것이 아닌데 좀 원론적인 어떤 내용들 안에서는 이 모빌리티와 사회 지속 성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성장과 혁신을 위한 공동체 센터를 전달했다. 즉 뭐냐면 지금 이 골목 상권의 침해 여부가 이 화두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어떤 서비스 체계를 조금 더 부분적인 어떤 무료화 내지는 이 부분의 어떤 상승 인센티브를 좀 부여한다든지 상생 방안을 좀 수립해서 기업을 좀 존속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의 역량을 좀 더 키워가는 구도로 좀 갖춘 만큼 가시화대에서는 모빌리티에서 향후에 이 내부적으로 좀 구성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이 수립될 것이다. 하반기 내에는 어떤 수립된 어떤 기조 안에서 상생 방안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사업 부분을 좀 이 고수해서 간다면 계속해서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비난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카카오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담적인 요인 하나가 플랫폼을 너무 이 세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가 너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수익성 관점으로 좀 자꾸 파고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편하게 누렸던 이 플랫폼이 앞으로는 소량의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카카오 택시를 뭐 호출하는 서비스 비용을 좀 올린다든지 뭐 관련된 부가적인 플랫폼도 편하게 쓰고 있었던 플랫폼들이 앞으로 점진적인 유료화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카카오의 어떤 외형 가치의 확장은 좀 있지만 이게 골목상권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이 사업 부분을 너무 침해한다는 어떤 우려 그리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이 플랫폼의 어떤 규제 방안들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카카오 그룹의 전반적인 악재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차트를 좀 이어서 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카카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오늘 2.4포인트 하락한 77,400원대 주가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부분의 전격 매각 철회 부분 매각 추진 무산. 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은 오늘도 예상보다 좀 좋지 못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자, 이유는 오늘 카카오 그룹발 이슈가 좀 있었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드렸던 송금 제한 조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측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제가 뭐 큰 틀에서는 플랫폼 규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적용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카카오 그룹의 확장성을 좀 더 저해시킬 수 있는 어떤 악재 요인으로 작용됐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그룹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됐다.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골목 상권의 침해 부분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어떤 확장세, 이에 따라서 이 상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된다. 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됐죠? 하락했죠. 7월 4일 66,2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단기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 관점에서 카카오그룹의 확장성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 7만원에서 7만 5천원, 7만원에서 7만 5천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각 중단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음에도 오늘 터졌던 카카오그룹 전반에 걸친 악재 영향으로 주가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확장성에, 성장성에 주목을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신규 매수자적 관점에서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카카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세종텔레콤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2년 6월에 설립돼서 2000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유무선 전화 등의 종합통신 서비스 및 전기공 사업인데요. 기간 통신 사업자로 현재 종속회사인 세종텔레콤 아메리카와 더불어서 국내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속회사인 조이리 CS를 2019년 6월 합병해서 전기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2019년 인수한 비브릭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투자 사업과 같은 해 인수한 세종 큐비즈를 통해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 3월 양방향 디지털 방송 T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해 공급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1년 12월에는 소프트웨어 업체 프로라타아트의 지분 95.97%를 취득해서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68억 원, 영업손실 103억 원, 당기순이익 3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10.1%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통신사업 부문 및 전기공사 사업 부문 성장으로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통신사업 부문 및 신규 사업 부문 비용 증가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텔레콤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지금 회사 8월 16일부터 반기 검토 부적정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바로 어제 자기 주식 취득 결정까지 있었는데, 최근 공시 히스토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6일 공시입니다. 반기 검토 의견의 부적정 등의 사실 확인입니다. 반기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관련된 의견들이 부적정이거나 회사의 제출 시점에 자기 자본의 자본 잠식률 100분의 50%, 즉 50%가 초과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 하는 공시죠. 내용 보도록 하죠. 회사 2022년도 반기 검토 의견은 의견 거절입니다. 연결과 개별 재무제표 모두 의견 거절을 좀 받았고요. 사유는 감사 범위의 제한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단 내용을 좀 보면 이따가 좀 차근차근 거절 사유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반기 검토 보고서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반기 보고서를 좀 우리가 클릭하다 보면요. 자, 다시 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클릭하다 보면 이 첨부 사항 안에는 반기 검토 보고서 또는 연결 반기 검토 보고서가 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왜 의견 거절이 되었는지, 자, 이 내용이 좀 기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회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비브릭은 가상자산의 운용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21년 2월과 11월에 국내 소재 가상자산사업자 두 군데와 가상화폐 계정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동계약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기 소유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화폐를 비브릭에게 대여하고, 비브릭은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얻은 운용 수익을 일정 비율을 배분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특히 비브릭은 가상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비브릭은 2022년 5월에 가상화폐 운용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임원이 2021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가상화폐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가상화폐로 대여받아 운용하였던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의 당 반기만 현재 44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해당 임원은 해당 거래 내역, 업무 지시 내역을 삭제하고 비브릭은 해당 임원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래서 비브릭은 추정 손해액 441억 원에 대해서 당 반기에 반영해서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돼서 가상화폐 거래의 완전성과 손해 추정액의 적정성 및 손해액의 연도별 기간 귀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장부가액 그리고 주석 공시와 지분법 손익에 대한 기간 귀속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토 절차를 취득하지 못했다. 자, 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읽었는데 자, 이게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쉽게 좀 이해가 됐습니까, 앵커님? 아니요. 자, 이게 뭐냐면 회사가 투자한 종속회사가 이름이 비브릭이에요. 비브릭에 투자를 했어요. 세종텔레콤이 지분 거의 48.9%를 좀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였는데 여기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했는데 이 비브릭의 어떤 사업 구조가 국내 자산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라든가 코인원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해서 대여해주고 이에 따른 어떤 수익을 회사가 좀 쉐어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조건은 대여한 이 가상화폐를 제3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담보를 주거나 이를 통해서 담보로 좀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걸 몰래 빼가지고 담보로 맡겨서 다른 가상화폐를 운용해가지고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 이게 전체적으로 441억이다. 이거를 반기에 다 장부로 손실을 반영을 한 거예요. 즉 어디가 비브릭이 441억을 손실 반영을 했는데 세종텔레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한 회사의 투자 가치가 훼손되죠. 회사의 외형 가치가 달라지니까 지분법 평가에 따라서 가치가 좀 바뀌게 되는데 감사인은 이 지분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 인정 못해. 비브릭 자체에 이게 언제부터 이게 빵꾸가 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의견 못 주겠습니다. 이거 다 우리한테 다 설득시켜 주세요. 이게 내가 보니까 2021년도에서 끝난 것인지 2020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일종의 어떤 거래 내역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소명이 안 되다 보니까 세종텔레콤 반기검토 의견 거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공시 내용으로 나와 있어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저희 수상한 공시와 함께 하시면서 이해가 쏙쏙 되기 쉽게 저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식 취득 관련해서도 공시 내용이 하나 더 있었죠. 확인을 해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을 했는데 자기 주식의 취득 결정은 회사가 회사 돈으로 어딜 사죠? 세종텔레콤이 세종텔레콤의 돈으로 세종텔레콤의 주식을 사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취득 예정 주식수는요 2,781만 주입니다. 취득 예정 금액은 149억 3천만 원인데 150억 원이 채 못 됩니다. 시작일은 8월 19일부터 2022년도 11월 18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회사의 주식 150억 원 규모를 취득하겠다라고 좀 밝힌 겁니다. 취득의 목적은 주가 안정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다라고 좀 밝혔고요. 위탁 투자 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좀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주식을 지금 생뚱맞게 취득해야 되는 어떤 배경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죠. 네. 회사는 반기 보고서 제출했는데 관리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즉 의견 거절 받았는데 주가가 하한가하고 나서 이 낙폭과대가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 주주들의 어떤 원성을 좀 달래고자 했던 어떤 의도가 아닌가. 자기 주식 취득 150억 원의 어떤 이 취득 결정은 이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어떤 이 리스크가 좀 수반됐던 이런 사항들을 좀 만회해보자 하는 의지가 아니었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자기 주식 취득 관련해서는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예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견 거절 받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인 비브릭이 그 요인이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비브릭이 임원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사유도 나와 있었죠. 회사는 441억 원에 해당되는 이 손실 금액에 대해서 해당 임원이 해당 거래 내역과 업무 지시 내역을 삭제하고 지금 잠수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임원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런데 이게 종속회사 관점이지만 상장회사 관점에서 어떻게 된 거죠? 441억 원의 횡령이 세종텔레콤 안에 있었다. 주권 거래 정지되죠. 네. 그래도 종속회사에서 발생된 비위가 세종텔레콤의 지분법 평가의 어떤 요인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441억 손실된 거 그거 어차피 세종텔레콤 입장에서는 손실 처리한 거고 세종텔레콤이 횡령한 거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회사가 회사 보유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됐는데 이건 배임의 요소가 없느냐. 네. 배임 요소 있죠. 왜냐면 세종텔레콤 이 회장의 아들이죠. 김영진 회장의 아들이 바로 비브릭의 공동 대표이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죠. 투자 판단에서 회사의 자금을 투자 행위와 관련해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가 법률상 배임입니다. 횡령이라는 것은요. 회사의 돈을 내가 취득해서 내가 사적으로 유효한 게 횡령이에요. 근데 이 배임은 회사의 자금을 여러 군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회사의 손실로 좀 끼치게 된 원인, 회사의 손실을 좀 대규모 손실을 끼치게 된 이 책임 부분을 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법률적 잣대를 다 따지면 사업하기 무서워요. 내가 한 사업이 사업을 좀 정말 잘해서 좋은 결과, 이익을 많이 수반하면 괜찮고 손실이 발생되면 이게 다 배임이냐? 이렇게 볼 것은 아니지만 배임이라고 보는 이 관점에서는 특정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이 사유, 이 안에서의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에 부재가 있었는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이 내부 통제라든가 회계적인 어떤 결제 시스템을 좀 잘 지켰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세종텔레콤의 종속회사에서 발생됐던 이런 비위 사실, 이 부분을 어찌됐던 투자 금액 안에서 반영이 된다면 손실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반기보고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 재무제표상에 지분법 평가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지금 대차 쪽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분법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산 부분에 대해서 하단 내용을 좀 더 볼 텐데 이게 너무 좀 뭉뚱거려서 좀 넣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좀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분법 평가 지금 내용이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 기업공시연구소 오픈 채팅방에서 따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이 주석을 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지분법 평가라는 것은 회사가 투자한 지분 48.9%가 있었어요. 48.9%를 최초에 취득했을 때 가령 뭐 100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피투자 회사의 어떤 441억 원의 어떤 막대한 손실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아마 장부에서 반영되면 내가 투자한 100억의 가치가 100억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 부분에 따라서 100억이 50억 원의 가치로 좀 바뀌거나 40억 원의 이 지분법 평가 손실이 발생되면 60억 원이 손실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세종텔레콤 장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관점에서는 지금 의견 거절 사유가 단순하게 종속회사에서 관련된 어떤 손실 부분이 아니라 관련해서 소명되지 못했던 다른 특정 이슈가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2023년도 3월 감사 보고서 제출 전까지 소명하지 못한다면 의견 거절 가능성은 크다. 이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고서 안에서 함께 지분법 평가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요. 워낙 내용이 방대한 데다가 저희 방송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방송 시간 이외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텔레콤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과 커머스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브릭이 가상자산 운용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지금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와는 거래가 끊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텔레콤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저는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이제 배경적인 원인, 저는 사실 가상화폐 굉장히 불신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어떤 화폐 가치가 아직은 제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투자 가치의 어떤 제한 부분에 대한 어떤 투명성 관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하다. 누군가 2천 몇백만 원뿐이 안 들어간 이 개발비를 갖고 코인에서 10원짜리 상장을 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먹고 소위 말해서 상장 폐지 시켜버리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와 코인 상장업자는 돈을 법니다. 누가 손해를 보죠? 투자를 했던 사람들. 자, 이런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터지니까 급급해서 막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의 어떤 접촉을 받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직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에 관련된 거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회사는 이 최근에 지난해였죠. 이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비브릭을 좀 오픈한 바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 전체 파일을 이 코인 투자 형태로 통해서 내가 간접적인 부동산의 투자 연계 형태의 어떤 이 가상화폐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수익성 사업으로 좀 진행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한테 이 가상화폐를 대여해서 이걸 운용해서 사실 운용 약정 수익을 좀 받게 된. 근데 이게 선물 거래에선 선물 대여를 선물 계정을 대여해서 약정 수익을 받고, 이거와 좀 비슷한 의미인지는 제가 좀 공부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짧아서.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선물의 어떤 대여 약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불법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가상화폐에서는 이게 합법인 거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가 학습법은 좀 딸리지만, 지금 종합을 좀 해보면 회사는 어찌됐든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사실상 이 계정을 좀 대여 약정해서 수익을 좀 실현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거래가 해지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지분도 전체적인 매각을 통해서 5.8%의 지분만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세종텔레콤이 좀 밝혔지만, 진도 과정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소명하지 않는 한은 회계 리스크를 좀 수반한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주식시장과 다르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더 크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 차트 보면 27.2%, 668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다름 아닌 어떤 호재가 있었죠. 자기 주식 150억 원의 취득 사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 나는 관리 종목입니다. 내년 3월에 내가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해줬고, 경고장까지 딱 붙여줬는데, 오늘 상한가 150억 자사주 사니까 막 달라붙습니다. 이건 다소 인위적인 주가의 흐름이다. 알고 사서 물린다면 답이 없어요. 경고장을 줬는데도 샀으면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철저하게 내일 당장 상한가 2번, 3번 갈 것처럼 보여지는 종목이 있겠지만, 이거는 확률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일 뿐이다. 차트의 어떤 흐름들이 오히려 추세를 깨지 않고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800원에서 900원, 1000원 그래도 돌파해서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좀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런 주식을 하셔야 돼요. 저의 투자 원칙은 사실상 정확히 좀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예측됐던 종목은 알아도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달콤한 사탕을 잔뜩 바른 이 함정일 뿐이다. 이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의 라인인데, 지금 720선 이탈 이후에 지금 이 자사주 취득 부각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인위적인 주가 흐름은 좀 있었고, 이 부분이 추세를 확연하게 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이 긍정적인 어떤 장기 모멘텀은 아니다. 일회성 매수 부분이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의 흐름이 다소 인위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으로는 타점을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도 720선이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질문 하나만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씨님께서 해양 플랜트 관련주 조정 들어갈 때 조금씩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 뭐 장기간 제가 생각하는 템버거 종목이다. 제가 저의 관점에서 한다면 저는 해양 플랜트 좀 다소 무겁지 않나.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철강주, 뭐 자동차주, 우리가 뭐 굴뚝주라고 하죠. 이 제조업황 안에서 외형 가치가 크고 이 배당 관점이 영향력이 좀 큰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들, 플랜트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수혜 여부가 있을 것이고요. 두산 그룹주 등등의 어떤 주가 추이를 보면 성장의 어떤 탄력이 다소 좀 이 시장의 어떤 큰 이목에 비해서 덜하다. 그게 뭐냐면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덜 반영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수급이 몰리는 이유가 뭐죠?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성장폭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해양 플랜트 관련된 어떤 이 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막대한 어떤 기간적인 어떤 투자 요소가 좀 큰 그런 어떤 종목군들 점진적인 실적 호전은 좀 예상은 좀 되고 있지만 다소 종목은 좋은 것은 맞지만 수급적인 측면들이 좀 더 빠르게 오느냐 아니면 보다 빠르게 주가의 확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둔화된 흐름이 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제조 업황에 대해서 수급 측면에서 성장 탄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점진적인 실적 호조는 예상이 되지만요. 그래도 성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질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와 세종텔레콤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립니다.